하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대 부학장을 맡고 있는 정구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속된 말로 큰 스님들께서 계시는데 제가 공제 앞에서 어떤 문자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약 한 달 전에 교법사 정각원 교법사 스님이신 자헌 스님께 제가 이제 좀 지혜를 좀 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헌 스님께서 말씀이 불교적 지혜 기반의 인사조직 관리라는 불교 융복합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니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전달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2021년도 하반기 약 11월 정도였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제2의 권학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맡은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바빴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던 이유는 원래는 한 60 먹으면은 하려고 했는데 예, 조금 더 젊었을 때 이왕 하려고 하는 거 하면 좋겠다라고 공모를 했고 건학위원회에서 제가 낸 강의 초안들 계획서들을 잘 봐주셔서 또 오늘 정광 원장님 그리고 교복사 스님과의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불교적 지혜 기반의 인사조직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약 한 6, 7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고요. 저는 제 주 전공이 인사조직입니다. 조직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전공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을 만날 때마다 뭐 인사 제도를 좀 바꿔달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프로젝트도 몇 개 하고 그리고 임원분들과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 제도를 실행을 하는 관리자 또는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문제다. 문제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인간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어떤 인사 조직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제도의 문제는 극히 드물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기존의 서양 중심의 인사제도, 인사조직 이론들이 잘 워킹하지 않는데, 잘 들어맞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던 중에 제가 또 인연이 돼서 좋은 기회에 동국대로 오게 됐고 거기에서 제가 해답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의 결과물이 아마 이 과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매년 1학기에 이 불교적 지혜 기반의 인사조직 관리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는데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한 내용을 상당히 짧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1월에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내고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강의 개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실질적으로 강의 교환을 만드는데 22년 작년부터 상당히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강하기 바로 직전에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얻고자 제가 구례 화엄사로 새벽같이 내려가서 일주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본 우리 아기 부처님인가요? 예. 이 밑에 써 있는 법구경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큰 줄기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프레임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불언, 나쁜 말을 하지 말라. 험한 말은 필경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오느니 항상 좋은 말을 옳은 말을 익혀야 한다. 제가 24년 전, 5년 전에 학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첫 출근 바로 전날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님께서 불러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뭐 뒤에 가서 절대 뒷사람들, 윗사람들 또는 동료들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만 들어주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견인데 남의 잘못을 보려 힘쓰지 말고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보려 하지 말라.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살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조직에서는 많은 다른 사람과 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많죠. 혼자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들의 면모를 보더라도 노벨상을 개인적으로 단독 수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독 수상하는 노벨상 종류가 있죠. 뭐죠? 문학상이죠, 문학상. 예. 문학상 이외에 많은 대부분의 특히 과학 쪽, 의학 쪽 이런 쪽은 단체로 뭐 2명 이상 되는 복수의 그 연구진들이 수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은 어떻게 같은 팀들이 깨지는지 제가 많이 봤는데 결국은 나는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굳이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산 위에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의 소리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라는 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옳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회생활, 조직생활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박사 학위를 받는 데까지 코스워크를 241학점 정도 들었습니다. 아마 한 90개, 뭐 1학점, 2학점짜리도 있으니까 한 90개 정도, 100개 가까이 되는 아마 강의를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뭐 학부 졸업한 지는 25년 가까이 됐고 24년, 25년 가까이 됐고 뭐 박사도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학부 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하면서 딱 하나만 기억에 남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언, 불견, 불문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언, 불견, 불문하면은 하나씩 우리 아기 부처님 모습대로 굉장히 이쁘게 포즈를 취하면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언, 불견, 불문. 예, 감사합니다. 동국 유치원 여러분. 예. 우리 불교에서 하는 방식을 좀 많이 따랐고요. 처음에 화두라는 것들로 이슈 레이징 또는 퀘스천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궁금증을 자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두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서로의 관점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프레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인간과 조직,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문사철 그리고 문학과 역사, 철학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과 세계관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과학적 진리가 가장 객관화되고 보편 타당한 진리라고 하는데 과연 과학적인 분석이 맞는가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학의 인사조직 관리 분야가 인간과 조직 관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가지고 인사조직, 특히 사람 관리에서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를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신라 최치원 선생님의 시를 좀 읊으면서 이 불교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한번 읊어보면은 백운동 계곡가에 좋은 절 세우시고 30년 내내 주지로 계시네. 웃으며 문 앞 한 가닥길 가리키며
산만 내려가면 그 길 천갈래 된다고 말씀하시네. 제가 바로 전날에 2022년 2월 26일이 이 백년사 가기 전날이었는데 화엄사에 가서 아기 부처님 뵙고 그 다음 날 강진 백년사에 가서 이게 대웅전은 아니었고요. 아마 앞쪽에 있던 건물인데 건물이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앞에 있는 배롱나무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 배롱나무 건물 안에서 보는 배롱나무에 꽃피기 전에 잎이 돋아나기 전에 그림자가 엄청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제 머릿속도 또 제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굉장히 복잡한 가지의 그림자를 잘 살펴보면 그 그림자는 실체도 아닌 뿐더러 그림자는 해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결국 그림자의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무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생각해내고 제가 조금 더 이 복잡한 상황,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학생들의 나이 때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졸업할 무렵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는데 뭐 취직은 당연히 안 되죠. 있는 사람 내보내는데 어떻게 취직이 될 겁니다. 그때 막 많이 부모님한테 이제 반항하던 그리고 사회가 불공정하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현재의 MZ 세대가 불공정성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이 지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 나이 때 불공정성을 좀 많이 지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학문 중에 조직행위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기반의 학문이 있는데 여기에 공정성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공정성 이론을 보면은 여기에 I라고 있죠. I는 인풋이고 O는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A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B를 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의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다른 사람의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과 같았을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었을 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내 친구하고 똑같이 A를 받았어. 그런데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룸메이트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동등한 시간을 들여서 똑같이 A를 받았어. 세상은 공정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간단하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지가 않죠. 제가 그 과목에 좀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친구가 자는데도 일어나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친구가 저보다 더 노력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친한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의 아웃컴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그레이드를 받았는지,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저의 성적도 알 수 있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룸메이트가 아닌 이상, 하기야 뭐 같이 사는 배우자의 속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인풋을 들이는지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첫 번째 문제에 도달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나는 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의 노력을 되게 적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과소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에서의 불교적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사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인사제도를 실행하는 관리자 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개개인들의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경영일선에서 불교적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나아가서
우리 불교에서의 지혜가 우리 삶 전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인간의 태도와 행동 관점에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강의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빗대어 보면 서구의 인사조직 관리 지식은 뗏목에 불과하다. 즉 학생들은 피안의 세계로 가기 위해 뗏목을 만드는 방법을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배우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움직이는 법은 배우지 못하, 깨치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 금강경 말씀에 있죠. 예. 법 또한 버려야 하거늘 법이 아닌 것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먼저 법을 깨치고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법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또 인사조직 분야에서 얘기하는 창의적인 인재의 개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제가 아까 목차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불교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제가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죠.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약간의 만화책 비슷한 책인데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 영어로는 젠이라고 하죠. 이 선불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 책을 권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학생들의 그 불교에 대한 인식을 좀 처음에 도입부에서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고 굳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아니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 강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불교는 어떠한 인식론적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고 인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한 수도승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 라고 말하자 다른 수도승은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둘이 막 싸웠어요. 이 말을 듣고 6대 조사, 6대 조사가 해능 맞죠? 예. 해능 선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움직이는 것은 너의 마음이니라 이런 엄청난 선문답을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또 다른 일화를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은 옛날에 한 수도승께서 동산대사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 동산대사님이 인삼의 무게를 달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도승이 물었죠. 부처의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동산대사님이 삼서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요.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니라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사실은 그 나이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선문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나의 사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적어도 이 일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셨으면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졸업하고 나서 바쁜 와중에서 가끔씩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한 10년, 15년이면은 자기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무렵에 반야신경과 금강경을 읽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구혁아, 이 책은 40살 정도 돼야지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30대 후반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40살 정도 되니까 아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를 배우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불문불견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기억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졸업 후에 10몇 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됐을 때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옛날에 들었던 불교적 지혜 기반의 인사조직 관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저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안 중에 하나가 일화 중에 하나가 조주선사의 묻자 공안이죠. 그래서 한 수도승이 조주 대사에게 묻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불성이 깃들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이 일화가 무슨 뜻을,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는 적어도 10년, 15년, 20년 이상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프레임. 결국 사람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떤 외부의 일들을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관점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논의를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가장 유명한 영화 중 하나였던 라쇼몽. 라쇼몽은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사무라이가 숲속에서 살해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산적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하고 남편인 사무라이하고 산적하고 이제 싸우는데 사무라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오게 되는데 목격자인 나무꾼을 포함해서 사무라이의 홀령이 들어간 무당 그리고 사무라이를 죽인 산적 그리고 사무라이의 아내가 각각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 얘기가 틀려요. 그러면은 과연 진실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객들의 궁금증을 굉장히 자아내는 명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토대로 사람들은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어떤 특정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특정 종교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부 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유는 인간이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인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면은 자유를 얻기 전에 진리라는 뭔가 절대적인 거에 내가 복속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자유일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진리보다는 일단 우리가 좀 더 판단하기 쉬운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진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조차도 좀 전에 라쇼몽에서 얘기했듯이 주체와 객체가 틀려짐에 따라 가지고 말이 서로 틀려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사실들을 재조합해서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본 것도 잘못 볼 수 있는데 진실이라는 것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과거부터 학생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자 배우고자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뭐 챗 GPT도 그렇고 온라인 인터넷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지식을 얻는 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과연 많은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회 지도층들이 과연 올바르게 행동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느냐가 가장 중요치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 철학도
지혜에 대한 사랑이지 지식에 대한 사랑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사철 관점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했고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과학이라는 방법론, 과학이라는 것의 방법론조차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사철은 뭐 인문학의 중추죠. 일반적으로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한 감정뿐만 아니고 뭐 인간 사회상 뭐 인간사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고요. 역사라는 것은 대부분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감정과 이성이 섞여가지고 뒤섞여가지고 비슷한 패턴을 발현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역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과 철학, 역사의 기본적인 바탕을 좀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불교 이렇게 4대 종교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학생들한테 얘기를 전하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 버트란드 러셀이 쓴 서양 철학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 그리스 철학을 보면은 우리 불교적 사고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파르메니데스라는 그 철학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예. 물론 불교에서는 모든 건 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감각 가능한 것들이 환상일 뿐이라고 매도했고 유일한 참된 존재는 일자 하나로서 무한하고 분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진여일 수도 있겠죠. 불교의 용어로 따지자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목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단지 우연과 필연의 힘으로 변화할 뿐이다라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이라든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든지 또는 금강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타고라스 굉장히 유명하죠. 삼각형에 대한 공식을 얘기한 피타고라스가 창시한 종교의 주요 교리는 영혼이 윤회한다는 가르침이에요. 뭐 불교하고 정말 비슷하죠. 우선 영혼은 불멸하며 다른 생물로 탈바꿈한다. 더 나아가 존재하는 무엇이든 일정 주기로 순환하는 변화 속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예. 순환 주기의 변화 속에서 생명을 타고 태어난 존재들은 모두 혈연 관계로 맺어진다. 이게 불교의 윤회 사상.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들도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상당히 그리스 철학에서도 몇몇의 철학자분들은 우리 불교적 사고방식과 유사한 점을 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현대 철학, 근대 철학자의 마지막 철학자인 니체의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서문을 보면은 상당히 불교의 수다니파타에서 얘기하는 무소의 뿔, 무소에 대한 얘기가 있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니체가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문에서 나는 이제 홀로 가려고 한다.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도 홀로 가라. 예. 그리고 나는 너를 속였고 너희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을 때 나를 발견했고 그래서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하니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 스스로를 찾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철학 농구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맨 마지막 명제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동산 스님한테 질문한 부처란 무엇입니까? 삼세근이나 요거하고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사상에서도 뭐 공자님도 불교적인 화쟁 사상과 좀 비슷한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가장 비슷한 부분은 아마 도가 사상의 특히 노자 도덕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자 도덕경의 첫 번째 구절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죠. 도를 도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고, 이름 지으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이런 불교, 특히 선불교의 불림 문자 이런 사상과 상당히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복 교수님께서는 나의 동양 고전 독법 강의라는 책에서 장자의 호전몽,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적이 있어요. 모든 사물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 조건이 되고 있고, 직접적인 원인은 인이라고 하고 간접적인 원인은 연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물은 시간과 공간을 매개로 인연을 맺고 있다. 불교의 연기설은 모든 존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해체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꽃으로 보는 화엄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구절을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쪽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불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교법사 스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법사 스님께서 금강경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고 있죠. 뭐 금강경은 간단히 뭐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예, 세존이시여 수보리 존자가 말씀하시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은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 법도 버려야 하거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전에 중국 학생들, 중국 MBA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좀 창의적인 인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그 슌페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 경영학자의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그런 점에서 이 금강경은 우리 지금 현대 조직이 가장 추구를 하고자 하는 창의력과 혁신의 어떤 모태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성공의 덫, success trap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100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100대 대기업 중에서 100대 기업 중에서 30년 후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결국 왜 그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신들이 큰 기업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의 성공의 방정식에 취해서 더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새로운 혁신을 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성공의 덫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뭐 이 뗏목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또 진지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아냐 그랬더니 중국 학생들이 자기네들 잘한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근면성실해서 배를 산으로 올릴 수 있다. 야, 제가 그랬죠. 제가 해병대는 좋아하지만, 배를 산에 이고 고무보트를 이고 머리에 이고 산까지 가는 거는 좀 우리 경영학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4차 혁명뿐만이 아니고 동양이 서양에 대비해서 최근 한 2, 300년간 되게 뒤처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공대생이고 엔지니어로서 계속 직장 생활을 처음에 시작했고, 그런 경우에 과연 과학적 방법론이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져왔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얘기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행성이 명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2006년 8월 24일 체코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에서 천문학자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인기 투표야? 야, 참 정말 쇼킹했어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빛, 라이트라고 그러죠. 빛에 대해서 아이작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생각해서 입자론을 주장을 했고, 얼마 뒤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였던 호이겐스는 빛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1800년대 말 1900년도에 빛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졌고, 어떤 때는 입자로서 설명이 가능하고 어떤 때는 파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불교의 일화를 말씀드렸죠. 바람이 부는데 깃발이 움직이는가? 아니면 뭐 그 얘기에서 과연 무엇이 움직이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었던 상대성 이론. 이것은 뉴턴 역학이 가지고 있는 가정을 바꾼 거죠. 즉 평면기하학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입체적인 공간이 휘어져 있는 기하학을 생각하면서 공간이 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물리학의 체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하고 양자역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닐스 보어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양자역학을 만든 닐스 보어는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석의 툴로 쓰고 있고, 상대성 이론은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 표방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신은 확률과 같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닐스 보어가 자기가 많은 발견을 한 다음에 1937년인가 일본을 거쳐서 중국에 가봤더니 태극무늬를 보고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The opposites are complementary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나눴죠. 예. 상대적인 것은 상보적이다. 서로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이면서 서로가 보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도가 철학에서 얘기하는 점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점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장하석, 우리 장하준 교수님의 동생이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과학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원주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국 과학은 어떤 절대적인 하나를 믿는 것보다는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또는 과학적 방법이 어떤 절대적인 보편타당한 변하지 않는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물리학과 동양 철학에 대한 차이, 그리고 현대 물리학과 동양 철학의 유사성,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 물리학과 불교의 유사성에 대해서 프리츠호프 카프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불교에서는 독립된 개별적 자아라는 생각은 하나의 환상, 즉 마야의 또 다른 형태고 실체가 없는 지적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나가르주나, 한문으로는 용수라고 하죠. 나가르주나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이 낳은 실제에 관한 모든 개념은 궁극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사철 그리고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과연 조직 내에서 사람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해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조직행위론,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인 지각, perception이라고 하죠. 이 perception을 보면은 perception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느낀 센서리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낀 인상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센서리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오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이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각들, 그런 인상들을 조직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한 2년 전인가 겨울철에 창밖을 봤더니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오니까 좋구나라고 해서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밖에 나가서 커피를 한 잔 하면서 눈을 맞았어요. 며칠 뒤에 어, 일기예보에 없던 또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짜증나네. 눈이 오네. 왜냐하면은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왔고 다음날 어디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집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내 마음만 나의 지각 과정만 틀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뭐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했고 또는 나는 똑똑해서 예? 그리고 내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실패했을 때는 뭐 남 탓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불엄 불견 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인 평가에서도 고정관념이라든지 선택적 지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죠. 불교의 일화에서는 주리반타카라는 그 행자가 있었는데 우리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송 하나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았죠.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주리반타카에게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는 이런 개송 아주 짧은 거를 외우게 하시면서 천을 갖고 주변을 좀 닦게끔 하셨어요. 그때 이 주리반타카가 아무 불만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천을 갖고 더럽혀져 있는 것들을 닦으면서 자기의 마음도 닦아서 득도를 하셨다는 깨우침을 얻으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가장 중요한 한 두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조직행위론 경영학에서 인사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A가 B의 영향을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B가 A의 바람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B가 A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나한테 뭘 원하는가를 알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 권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것, 그걸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그 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 자원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도 대처가 안 되는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나의 얘기를 따를 수 있겠다는 거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굴복, 나쁘게 얘기하면 굴복이고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내 욕구와 욕망, 히든 디자이어나 히든 니즈라고 얘기하죠. 나의 욕구나 욕망 이것들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력욕이 있구나. 저 사람은 금정욕이 있구나. 뭐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듯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소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결국은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나의 욕구와 욕망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가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과 의사결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진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의 허상, 특히 나의 욕구와 욕망 또는 집착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때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교적 지혜 기반의 인사조직 관리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지방에 상당히 큰 중소기업에 이제 컨설팅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역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협력업체 가족들까지 다 모아놓고 일요일 날 이제 큰 대운동장을 빌려서 행사를 하자. 많은 게임들이 이제 사업부별로 경쟁을 시켜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부에 한 2,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주는 회장님께서의 그런 공약이 있으셨는데, 맨 마지막 경기가 이어달리기였어요. 그래서 한 4개인가 5개의 사업부에서 이제 이어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까지 1등을 하고 있던 사업부는 그 사업부의 가장 높으신 전무님이 나오셨고, 맨 마지막 주자로, 그 다음에 2등을 해가지고 1등을 이겨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으려는 그 사업부는 젊은 사람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패기가 넘쳐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넘어졌네. 그래서 나이 드신 전무님이 거의 1등으로 들어올 뻔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몇십 미터를 남기고 안 도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뛰질 않으시는 거야.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래서 저 양반이 어디 다리에 쥐났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2등, 3등, 4등 오는 사람들을 다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당신이 약속했던 금액의 한 두세 배를 더 쓰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죠. 내가 얄팍한 경영학적 지식으로 사람들을 매도하고 있구나. 결국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더 큰 깨우침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경영학에서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지혜의 함양이 어떤 방향으로 될 수 있을까? 그때 불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공의 덫,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결국 금강경 같은 굉장히 훌륭한 경전들이 우리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특히 또 사회에서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상사 부하 대한 나의 지혜로운 행동이 결국 불언, 불견, 불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 롱텀 릴레이션십이나 파트너십을 갖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치 않아요. 결국 자신의 주분을 주장하는 순간에 모든 관계는 깨지게 돼 있고, 이런 얘기가 있죠. 함께해서 더러웠고 팀프를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친하게 계속 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 보고서, 학생들 중간 보고서는 중간고사 대신해서 나는 인간과 조직,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문사철 그리고 종교 관점에서 각각의 책 한 권씩의 레퍼런스를 달아서 자신만의 관점, 인간관과 세계관을 기술해 보라라고 제가 썼고, 기말 보고서에서는 제가 실제 불교적 지혜를 인사조직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를 불교적 일화를 토대로 학생들한테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현대적 대립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대립,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대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교적 공종관계로 풀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한 학생은 결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문제는 하나의 이론이나 해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교적 지혜를 빌려서 이익을 영기적으로 바라보고 집단 간의 대립이 무상함을 이해하여 균형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한 얘기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평가도 공개를 하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몇 자를 썼는데, 이 강의에서 특별히 좋았거나 인상 깊었던 점을 기술해 주세요. 네 번째, 교수님의 마인드. 제가 이거를 보고 정말 이 학생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아홉 번째 보면 불엄 불견 불문. 야, 내가 정말 하나는 제대로 전달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제 졸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굉장히 귀엽게 하셔야 돼요. 자, 나쁜 말 하지 맙시다. 불언. 자, 남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볼 필요 없어요. 불견. 자,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문. 예, 감사합니다.